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선발자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발 이후에 어떤 식으로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 과정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파견을 나가기 전에 이제 안전 관련해서 잠깐 교육을 하도록 하고요. 자주 묻는 질문과 기타 참고 사항들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파견 교환학생 진행 과정은 이제 많은 학생들께서 익숙하실 텐데요. 저희 오늘 이제 선발자 OT를 진행을 하고 나면은 이제 앞으로 3, 4, 5, 6, 7 동안은 계속 파견 준비가 있으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파견교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안내를 받으셔서 어플리케이션을 이미 완료하신 학생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재 순차적으로 노미네이션 진행 중이고 이제 향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안내를 받으시면 파견대학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을 하고 이후에 입학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이후에 비자나 항공보험 등등 기타 과정 준비 후에 출국하셔서 파견학기 보내시고 귀국 후에 성적표 도착하면 학점 인정까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노미네이션 과정은 국제교류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께서 좀 중요하게 봐주셔야 하는 부분이 파견대학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는 그 시점하고요. 입학허가서 발급받은 그 이후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이제 노미네이션은 2월부터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제 노미네이션이 이미 완료가 되고 어플리케이션 안내까지 받은 학생들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안내는 아직 못 받으셨지만 노미네이션 진행된 학생들도 있고 아직 어플리케이션이나 노미네이션 기한이 많이 남은 학생들은 아직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 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미네이션과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2월에서 3월 중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학생들께서는 일반적으로는 3월부터 6월 사이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파견 교환 학생 그 리스트를 처음 보셨을 때 어플리케이션 일정이 함께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걸 보시면 본인의 파견교에는 언제까지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겠구나라고 미리 확인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미네이션은 파견교에 이제 이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선발됐다라고 안내를 하는 과정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파견 후보자가 파견교에 필요한 서류, 온라인 신청서나 아니면 재학증명서 아니면 성적증명서, 어학성적 등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를 말하고요. 이 단계 후에 파견 대학에서 제출된 서류들을 심사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입학을 허가해주는 입학허가서 발급이 나오게 됩니다. 입학허가서를 발급받고 나면은 이때부터는 교환학생이 확정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파견을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비자 발급, 그다음에 항공권, 그다음에 보험, 뭐 기숙사 신청이 따로 필요한 경우는 기숙사 신청이나 뭐 숙소를 구하는 거, 아니면 수강 신청 등등등 다양한 과정을 필요로 하겠고요. 이후에 출국을 하시고 현재 도착하셔서 파견 학기를 보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견 학기를 마치고 나면 귀국하시게 되고요. 성적표가 도착하면 학점 인정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학점 인정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모두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별로 상세하게 조금 더 안내를 드릴게요. 이제 노미네이션 단계인데요.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단계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파견 대학에 우리 대학 교환학생 후보자를 지명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빠른 경우에는 이제 이미 완료가 되었거나 혹은 3, 4월 이내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노미네이션이 완료가 되면 파견 대학에서는 노미네이션이 을 이제 확인하시면서 학생 이메일로 어플리케이션을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국제교류팀 또는 파견대학에서 이메일을 보내게 되는데 본인 이메일이 이제 사용하는 이메일이 아닌 것들이 인포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하면 안내가 나가도 지금 학생들께서 안내를 못 받을 수도 있고 혹은 파견대학에서 보내는 메일이 스팸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학생들께서는 이메일을 항상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다음에 스팸 메일 한 가지도 틈틈이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만약에
노미네이션이 잘 완료가 되었다면 학생들께서는 어플리케이션 마감 기한 한 달 전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준비를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안내가 받게 돼요. 근데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을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한 달이 남았는데 뭐 몇 주 안 남았는데 나는 아무런 연락을 받은 게 없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교류팀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황을 확인을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국제교류팀에서 학생들의 모든 과정을 서포트를 하지만 학생들께서도 본인의 일정을 잘 확인을 하고 계셔야 돼요. 혹시 노미네이션이 본인이 잘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파견 파견대학 리스트를 보시면 노미네이션도 일정이 함께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일정 2, 3주 전에는 저희가 노미네이션을 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이 아직 많이 남은 학생께서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진행 상황이 매우 궁금하다 하는 학생들께서는 국제교류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노미네이션이 잘 돼서 학연 대학에서 아, 너희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오는구나 하면은 그 학생들에게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하도록 안내를 해줘라고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안내가 나오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은 저희 교환학생 신청할 때 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이제 파견교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통 모든 안내가 이메일로 나가기 때문에 이메일에서 이제 어느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서 어떤 서류들을 어떻게 제출해라, 언제까지 제출하라 하는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을 꼭 틈틈이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방식이나 방법, 제출하는 서류는 학교별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파견대학의 홈페이지나 이제 백테스트에 보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일정이나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 안내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미리 보셔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메일이 스팸 처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메일 주소가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간혹 학생들 중에서 어떤 메일은 이제 메일이 계속 반송이 되는 메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메일이 어플리케이션 내가 알기로는 이때까지인데 한 달 전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반드시 국제교류팀에 문의를 주셔서 본인의 어플리케이션 일정을 꼭 챙겨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기입되는 내용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하다가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여권 이름이나 생년월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입학허가서 상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하실 때에는 내용을 작성하실 때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어플리케이션 마감 기한을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마감은 기본적으로는 파견 대학의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마감 기한을 굉장히 어, 지키, 엄격하게 이제 지키기 때문에 마감을 이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 인한 입학 거부는 학생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과정 중에 가급적이면 마감 기한 전에 넉넉한 시간대에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원본 서류를 이제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메일로 별도의 파일 양식으로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안내되는 정보를 잘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대학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이제 어플리케이션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제 엄청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이런 어플리케이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마감 기한 얘기를 드렸는데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마감 기한이 많이 남았더라도 빨리 해주시면 빨리 처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하면 좀 이득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정말 바빠서 할 시간이 없는 거 아니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안내를 받는 대로 바로바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서류들이 있는데요. 뭐 재정증명서 아니면 공인어학 성적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그다음에 추천서나 자기소개서, 그리고 건강증명서나 보험증명서, 그 이후에 뭐 각종 뭐 비용 지불 확인서나 수강 신청서, 노미네이션 레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뭐 공인어학 성적표는 학생들께서 이미 다 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고, 성적증명서나 재학증명서는 인포21 지증명센터에서 영문 발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재정증명서는 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거라서 은행에 문의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서나 자기소개서는 별도의 양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파견 그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추천서를 학과장님이나 교수님께 일반적으로 요청을 드릴 텐데, 이제 요청을 하실 때, 뭐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이메일로 말씀을 드리고 뭐 내일까지 주세요라고 하면은 교수님께서 많이 당황하실 수도 있고 학기 중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메일을 잘 확인하지 못하실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뭐 전화나 아니면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좀 넉넉하게 교수님께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식이 따로 있어요. 파견대학 양식이 있고 의사가 직접 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학교가 있는지를 좀 찾아보셔야 되고요. 보험증명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경우 어플리케이션 기간 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학교들은 이제 건강증명서나 보험증명서는 이제 나중에 제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기간 중에 해당 서류들을 좀 제출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한테 이제 조금 나중에 내도 될지 상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강 신청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가 조금 더 안내를 드릴 텐데 어떤 과목을 듣겠다 하는 거에 대한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속 경희대학교 담당자의 서명과 파견대학 담당자 서명까지 받아서 하는 수강 신청서, 수기로 하는 수강 신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유럽 대학들은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양식들은 보통은 양식이 있는데 없다면 경희대학교 양식 또한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해당 양식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미네이션 레터는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게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확인서인데요. 이건 국제교류팀에 요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실 때 보면 이제 너네 본 소속 대학의 담당자 정보를 써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담당자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국제 캠퍼스 학생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통합부서이기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 안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어플리케이션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자료로 아까 말씀드렸던 러닝 어그리먼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제 과목명을 작성하고 이제 뭐 과목별로 이제 몇 학점인지 이런 내용을 쓰게 되어 있고 학생 본인의 서명 그리고 그 경희대학교 담당자 서명,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장님 서명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학과장님 서명까지 하고 파견대학을 제출하셔서 파견대학에서 작성해 주시면 작성이 완료가 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경희대학교도 양식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코드나 뭐 과목명, 그다음에 해당 대학에서 몇 학점이고 경희대에서 몇 학점인데 이게 전공 인정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학과장님이랑 상담하시면서 작성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런 어플리케이션 서류들을 잘 제출하셨다면 파견대학에서 서류에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입학 허가서를 내주게 됩니다. 입학 허가서를 받는 시점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비록 교환학생으로 선발은 되셨지만 파견 후보자였는데 입학 허가서를 받는 순간부터는 이제 최종적으로 파견 교환학생으로서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교환학생으로서 입학을 허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인데요. 해당 서류에 간혹 가다가 파견 학기가 잘못 적혀 있는다거나 아니면 학생의 뭐 성별이나 이름의 스펠링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 서류들을 가지고 비자 신청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입학 허가서가 나오면 꼼꼼히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필수적입니다. 이제 해당 서류는 기본적으로는 국제교류팀에서 수신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거나 혹은 직접을 받게 되는데요. 프랑스로 파견 간 학생들께서는 이제 비자 절차를 위해서는 국제교류팀에서 입학 허가서를 캠퍼스 프랑스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입학 허가서를 받는 프랑스 대학 파견자 학생께서는 반드시 국제교류팀으로 입학 허가서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입학 허가서 관련해서 주의사항으로는요. 이제 혹시라도 파견이
불어가 되는 경우에는 파견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학 허가서 상에 내용이 잘 기입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입학 허가서는 파견 대학별로 다르게 발송이 되고 발급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뭐 예를 들어 3월 15일까지 제출을 했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리뷰를 하고 입학 허가서를 발급한 시점은 뭐 5월이나 6월 이렇게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마냥 기다리지만은 말고요. 입학허가서를 받기 전에 입학허가서를 받고 나서 해야 되는 일정을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향후 일정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환학생으로 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비자 신청할 때 비자 인터뷰를 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뷰가 특정 시점에 굉장히 몰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을 파견하는 학생들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유의하셔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빨리 하시고 입학허가 언제 나오는지 일정 확인하셔서 그 근방에 인터뷰를 미리 잡아 놓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말씀드린 비자 발급 내용인데요. 교환학생은 해당 나라에서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자가 없더라도 많은 나라에 입국이 가능한데요. 여행 목적이 아니라 이제 교환학생으로서 학기를 이제 수학하셔야 하기 때문에 무비자가 아니라 반드시 학생에 맞는 비자를 취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자 취득이 필요하고요. 일부 몇몇 국가만 일정 기간 이하인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에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미리미리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외국 국적 학생 계시다면 외국 국적 학생들께서는 한국 내에도 비자가 있으시고 해당 나라에도 비자를 따로 취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기관에 모두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경희대 글로벌교육지원팀에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해당 국가 대사관에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한국에서 공부하는 어느 나라 국적 학생인데 이제 교환학생을 위해서 비자를 발급하려고 하면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발급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관련해서 다시 한번 안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출국 전에 비자 발급을 마무리하고 출국을 하셔야 되고요.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이 이제 빠른 데는 뭐 일주일 이내에 금방 나오기도 하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출국 일정을 또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한국에 간혹가다 대사관이 없는 국가가 또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파견 교에 가서 비자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비자 신청 관련해서 미리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자 취득이 거절되거나 지연돼서 현지 입국이 불가능해 되는 경우에는 파견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정말 실제로 파견 대학에서 이제 생활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기숙사 신청이 있겠습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파견 대학에서 기숙사가 있다면 기숙사 체제가 원칙인데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완료된 순서대로 배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 어플리케이션을 빨리 마무리하시고 기숙사 신청 과정을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기숙사를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완료한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플리케이션을 하기 전에 노미네이션만 완료가 되어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아무런 이제 노미네이션이든 어플리케이션이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정보를 좀 확인하셔서 내가 이제 입학 허가까지 받아야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도 바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대다수의 대학교에서 기숙사 부족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기숙사가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에 자리가 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 부분은 학생들께서 미리미리 좀 챙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프랑스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저희 그 올림픽이
있죠. 파리에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미리미리 숙소를 특히 학교에 있는 기숙사가 개런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확인해 주시는 게 나중에 가서 숙소가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는 거에 비해서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숙사가 없는 경우, 기숙사가 떨어진 경우에는 개별 숙소를 구하실 수도 있고요. 학교별로는 개별 숙소 자체가 그 기숙사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별 숙소를 구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개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파견대학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파견교에서 제공하는 그 플랫폼 안에서 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SNS나 개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사실은 플랫폼에서 구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플랫폼 내에서 구하게 되면은 파견대학에서 안내한 정보에서 구한 거니까 파견대학에서 좀 도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개별적으로 구하셨 경우에는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숙소를 구하시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파견대학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구해 주시고요. 이제 SNS를 통해서는 가급적 구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증금이나 이런 숙소에서 이제 퇴실하기 전에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면 반드시 현지에서 환불을 받거나 돌려받고 귀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공권 구입인데요. 사실 미리 구입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실 입학 허가랑 비자 발급을 이후에 출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공권 구입은 국제교류팀에서는 가급적 비자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 구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미리 구하셨다가 입학 허가가 늦게 나온다거나 아니 비자가 발급이 안 돼서 결국 항공권을 이제 변경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변경하는 거에도 물론 수수료가 드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하면 이제 가급적이면 비자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 내가 확정적으로 파견대학에서 지정한 어라이벌 데이트 안에 가거나 아니면 그 일정에 맞춰서 뭐 그 사전에 여행을 하고 들어가든 뭔가 일정을 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짜신 후에 이제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나는 반드시 사전 구입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비자 발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상황을 감안해서 변경이나 아니면 취소를 할 때 수수료가 좀 적거나 이런 거가 좀 용이한 항공권으로 구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나의 출국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파견 대학에서 이제 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안 준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파견 대학에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빠르게 이제 서류가 발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발급을 받더라도 이제 비자를 발급받고 나갈 수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굉장히 곤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항공권을 이제 나중에 비자 발급 이후에 구입을 하거나 혹은 변경할 수 있는 티켓으로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 가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파견교에 따라서는 파견교에서 이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보험을 기본적으로 드신 후에 원하시면 추가적으로 유학생 보험을 드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파견교에서 요구하는 보험이 따로 없고 개별적으로 들어야 한다면 이제 개별적으로 유학생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경희대학교와 이제 연계된 보험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보험사를 찾으셔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파견교에서 요구하는 보험 보장 범위를 확인하셔서 그거 이내에 맞게 가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범위가 없다면 최대한 많이 보장되는 그런 보험을 가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험이 이제 생각보다 필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다친다거나 아프다거나 하는 이유로 인해서 병원에 가야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이제 현지를 가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장 범위를 높이 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강 신청이 있는데요. 수강 신청은 이제 경희대처럼 이렇게 딱 그 온라인으로 따로 어떤 기간 내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현지에 가서 한다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과정 중에 한다거나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안내를 해 드리려고 넣었는데요.
일단 수강 신청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정규 학부 수업을 수강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몇몇 일부 어학 관련 전공의 경우에는 그 어학 수업을 듣더라도 학점 인정이 가능한데요. 그 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규 학부 수업을 수강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래요. 특히 이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환 학생들 중에서 어학 코스로 오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어학 코스로 이제 안내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언더그래주에이트 그 프로그램을 들어야 된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수강 가능한 내역이 다 랭귀지 코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셔서 이거 학부 수업이 맞는지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지원한 수학 언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 수업도 있겠지만 영어로 지원되는 수업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내가 지원한 수학 언어가 스페인어라면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들으시는 게 일단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복수의 언어로 수업 수강도 가능은 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한 수학 언어가 절반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한 이제 복수의 언어로 수업 수강이 이제 가능한지도 미리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일부 대학은 말씀드렸다시피 어플리케이션 과정 중에 수강 신청 내역서를 작성을 하고 그 수강 신청 내역서가 최종 과목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입학 허가서가 나오고 언제 이후에 특정 시점에 이메일을 통해서 주고받는 사항으로 수강 과목을 확정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경희처럼 개강 이후에 정정 기간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정 기간이 따로 없다라고 안내가 되는 경우에는 내가 이 과목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수강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어플리케이션 할 때 본인이 예를 들어 나는 예를 들어 음 이 학부 수업을 듣겠다라고 선택을 한 게 있는데 나중에 수강 신청할 시점에서 나는 사실 내가 지원한 이게 아니라 다른 학과 수업을 듣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거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뭘 들을지 선택하고 뭘 들을지를 선택하는 것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또한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대 취득 가능 학점과 전공 인정 가능 여부, 그다음에 인정 학점 수는 소속 단과대학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교류팀이 아니라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 취득 가능한 학점은 예를 들어서 18학점이지만 전공으로 인정 가능한 건 9학점까지다.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다 인정받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학점 인정 받을 때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 신청을 확정하기 전에 이런 여부를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내가 몇 학점을 수강하고 몇 학점이 환산되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교환학생은 파견대학에서 최소 9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환산학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그 학교 기준으로 9학점을 들었는데 경희대 환산했을 때 그거는 뭐 3학점이더라.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희대에 환산되는 학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국가장학금이라던가 아니면 개별수의 장학금이 있다거나 그래서 본인이 몇 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내가 몇 학점 필요한지 확인하셔서 그 필요 학점에 맞게 수강 신청 확인하시고 수강 과목을 최종 확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국 전인데요.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나서 이제 출국하는 것만 남았다 하는 시점인데요. 이제 모든 교환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른 경우에는 6월 말부터 나간 학생들도 있고요. 아니면 보통 7, 8월에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7월 정도에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때 나가서 파견대학 일정 진행하시다 보면 경희대학교 등록 기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안내를 드리자면 이제 교환 학생들은 경희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를 하셔서 재학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24학년도 2학기 파견 교환 학생이기 때문에 9월 2학기 등록금 일정을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해당 시점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좀 주지하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파견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학기 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변동사항이 발생한다. 내가 사실 파견에서 준비를 했는데 파견을 못 가게 될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미리 얘기 안 해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필요한 처리를 하지 못해서 수강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국제교류팀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미리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파견 교환 학생들은 파견 학기에는 경희대학교 수강 신청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해당 대학에 입국하는 경우 지금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입국 제한이 없는데 혹시라도 입국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지 이런 게 안내가 된다면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파견대학에서 공항에서부터 학교까지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나 아니면 버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숙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숙소를 가는 경우에는 입사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키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담당하신 직원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으면 키를 픽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입국하실 때는 이런 일정도 다 고려하셔서 이제 입국 일정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견 대학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는 이제 부모님께 잘 도착했다고 연락도 드려주셔야 되고요. 현지 비상 연락망이 있다면 이제 연락망도 공유하셔서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연락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현지 생활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생활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파견대학에서 안내하는 사항이나 규칙을 준수해 주셔야 되고요. 국제교류팀에서도 이제 비록 이미 파견을 가 있는 상황이더라도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아직 저희가 그 파견을 나가 있는 학생들이 학기를 시작하는 시점과 경희대학교에서 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미 본인 학기를 시작하고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경희대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하거나 이제 뭔가 서류를 요청한다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청 사항들에 잘 협조하실 수 있도록 파견대학에 가셔도 이메일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 여행이나 일정으로 도시나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선지나 일정을 부모님께 연락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파견교 담당자들한테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전 공유해서 위급한 경우에는 소재 파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파견 기간을 종료한 이후에는 귀국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즉시 귀국은 뭐 여행을 못 하고 그 학교 일정 끝나면 바로 와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파견 학기가 끝난 이후에 더 이어서 막 1-2개월 이상 더 오래오래 연장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안내를 드린 겁니다. 24학년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빠른 경우에는 12월 말부터 귀국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이제 3월 1일 내년도 1학기 시작 전까지 귀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교류팀으로 이제 문의를 주셔서 예를 들어 내가 인턴십이나 아니면 별도의 어학연수를 추가로 받게 되어서 현재 추가로 체류합니다 하는 경우에는 추가 체류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비자가 유효한 가운데 이제 충분히 여행하시고 뭐 3월 이전에 입국하는 경우라면 귀국하는 경우라면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추가 체류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 더 말씀드릴 사항은 교환학생으로 이제 파견대학에 나가게 되면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그 지역 내 이제 교환학생이나 아니면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 혹은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여러분들 인 경우도 있어요.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행동하는 것들이 이제 경희대학교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제 수업 시간에 늦지 않고 잘 참석해 주시고 해당 학교의 규칙을 잘 준수하셔서 예를 들어서 기숙사가 뭐 이제 소란을 피우면 안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소란을 피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규칙을 어기게 되면 나중에 파견을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경희대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범적인 학교 생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또 이제 가끔 파견대에서 연락 오는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께서 이제 여행이나 이런 거를 조금 원하는 학생들께서 수업을 아예 빠진다거나 조금
성실하지 않게 학교 생활하는 경우들도 이제 가끔 저희가 연락을 받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의해 주셔서 충실히 학교 생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학교 생활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시면 학점 인정을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데요. 파견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파견학기 성적은 패스 혹은 논패스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평균 평점 계산에 포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점 수, 몇 학점을 이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파견 대학에서 F를 받는 경우에는 논 패스가 되며 그 외의 학점들은 모두 패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논 패스인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빼고 성적 인정을 받거나 이런 거는 안 되고요. 받은 모든 성적은 성적 인정이 되지만 F인 경우에는 논 패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패스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학점 인정을 받으실 때 이제 전공 인정 여부가 체크가 될 텐데요. 학과장님이랑 상담을 미리미리 하셔서 가급적이면 수강 신청을 확정하기 전에 확인하셔서 전공 학점 인정 가능 여부나 각 과목별 인정 학점수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를 한 번 더 유의 부탁드립니다. 이제 학점 환산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제 실제 인정 학점수랑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학과별로 사정이 다 달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확인을 해 주시는 게 나중에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인정을 못 받았던 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학연교에서는 최소 9학점 이상 수강하셔야 되고요. 장학이나 기타 필요한 이수학점이 있다면 해당 이수학점에 맞게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수강 인정 가능 학점은 이제 본인 소속 학과의 최대 수강 가능 학점 기준을 따르고요. 소속 학과에 반드시 문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겠지만 학점 인정은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파견 종료한 이후에 다음 학기 시작할 때까지 혹은 다음 학기 때까지 내내 학점 인정을 신청하게 되니까요. 만약에 본인이 학점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틈틈이 본인의 성적표가 나왔는지 성적 인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학부 정규 수업을 수강하셔야 되고요. 수강한 과목은 전공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전공 또는 일반 선택으로만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자유선택 학점이라고 했는데 이제 일반 선택 학점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병기를 했고요. 일반 선택 학점은 자유이수, 교양으로 인정되는 자유이수 학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좀 학점 계산하실 때 특히 졸업에 필요한 학점 계산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견교에서 들은 수업은 경희대학교 수업으로 인정받을 때 수업 명문명이 한글로 직역돼서 별도의 과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본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수업이더라도 학점 인정에는 문제가 없고요. 학점 수 인정 관련해서는 학점 환산 기준표를 참조하되 이제 실제 학점 수를 학과와 학과장님께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공으로 인정받을 때도 전공 필수 기초 선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학과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학과장님께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복수 전공자, 다전공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업에 학과장님과 상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 경영학 다전공자가 있다면 다전공자가 내가 경영학 수업을 들었다. 그리고 경영학으로 전공 인정을 받았다.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경영학 전공학 학과장님께 상담을 하셔서 그 해당 수업이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뭐 국어국문학에 대해서 이제 전공 인정 받을 예정이라면 해당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학과장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건 추가적인 사항인데 교환학생을 참여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이 따로 표시가 안 되고 패스랑 논패스이기 때문에 학점 수강 환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졸업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기 졸업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선발자가 계시다면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점 인정 절차는 뭐 이런 식으로 성적표를 발송받고 나면 저희가 성적표에 대해서 확인하고 학생한테 안내를 해서 학생들께서 인포 21에서 이제 수기 작성 이후에 이제 수강 과목 정보나 학점을 입력해가지고 학점 신청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성적표를 받고 나면은 한 번 더 자세하게 안내가 나갈 거예요. 네, 이런 과정으로 진행된다라고만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저희 사고 예방 안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해외 출국하고 체류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분실 도난, 뭐 여권이나 현금, 또 핸드폰 요즘에 많이 분실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뭐 교통사고, 뭐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고 유형이고요. 혹은 이제 부당한 체포 아니면 뭐 자연재해, 그다음에 마약 소지 및 운반, 뭐 여행 중에 보이스피싱, 시위 및 전쟁, 테러 폭발, 다양한 사고 유형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교환학생들이 흔히 발생하는 사건, 사고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기숙사 보증금을 환불받아야 되는데 이제 계속 환불이 미뤄지다가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아니면 그 해외에서 이제 환불을 뭐 나중에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해결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에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현지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해결하고 돌아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행 중 부상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반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도 하고 행사도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행사에서 조금 부상을 입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곳, 이제 특히 높은 곳이나 바다 이런 데, 절벽 아니면 스키장 이런 데 좀 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의 사고나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병원비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반드시 보장 범위가 넓은 걸로 여러 가지 사고를 커버하는 걸로 가입을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소재 파악 불가로 인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과의 연락이 잘 이어져야 되는데 학생들께서 현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그런 연락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시차도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이제 현지에서는 굉장히 평화로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과 원활하게 연락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이나 이제 다른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선지를 부모님과 공유하셔서 이제 보이스피싱의 범죄가 되지 않도록 꼭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종차별이나 성희롱 같은 문제들도 종종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파티라든가 이렇게 술자리를 갖는 경우에서 발생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인종차별이든 성희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언을 한다면 잘못된 언행을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협을 가한다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이 격앙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고요. 교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교류팀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이것도 관련 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이제 대응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가 현지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좀 권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국제요리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할 수 있도록 혼자 다닌다거나 하시기보다는 여럿이서 함께 다니는 게 좋고요. 또한 늦은 시간이나 지하철, 주치자들이 몰리는 곳에서 특히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좀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가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성 숙소들이 있어요. 뭐 12인승 도미토리인데 이제 여학생, 남학생 같이 지낼 수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현지에서 이런 상황을 당한다면 굉장히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약 관련해서도 종종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마약류를 굉장히 쉽게 접할 수가 있고 현지에서는 이제 불법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학생들께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걸 참여하시다 보면은 이런 것을 접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한국인은 대마초 등 이제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이 한국에 있지 않더라도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의도치 않게 섭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음식들 이런 걸 좀 미리미리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변 만약에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불법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서는 다 알고 섭취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잘 모르겠으면 주변에 물어보시고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저희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자연재해라고 해야 하죠.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 뭐 허리케인이 몰아쳐서 뭐 정전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폭설이 내려가지고 뭐 고립이 된다던가 하는 문제들이 정말 가끔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파견 대학에서 관련 안내를 신속하게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일단은 현지에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안내되는 내용 그리고 현재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 과정에서 국제교류팀도 같이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필요할 때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보이스피싱. 유학생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또한 여행 중에 안전사고, 이제 그랜드 캐년에서 이제 사진을 찍다가 떨어진 경우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인종차별이나 성희롱 문제, 그리고 또 마약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자매교이기도 한 이제 체코 대학 내에서 테러 사건도 있었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본인이 안전한 상황이라면 국제교류팀으로 빨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안심할 수 있고 부모님들도 걱정을 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항상 저희와 파견대학 담당자에게 공유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한 번 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안내를 좀 드리자면 이제는 대부분의 그런 상황은 거의 없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생겨서 뭐 파견이 아예 뭐 취소가 된다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된다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체류 중에 파견 대학에 굉장히 큰 문제가 국가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보시면 관련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체류하실 때에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홈페이지 또한 계속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든지 만약에 정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이제 파견국에 의한 사정으로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상적인 파견이 어려운 경우에는 파견 연기도 가능하긴 한데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은 국제교류팀에 연락을 해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하는 중에는 항상 연락이 잘 되어야 하고요. 현지에 가시면 현지 대학의 포털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본인 원래 이제 연락을 주고받던 이메일을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지에 이제 어카운트를 새로 만들어서 해당 메일을 사용한다면 원래 사용하고 있던 메일도 양쪽을 모두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신속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침에 따라 행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뭐 현지에서 한국어가 가능한 병원이라던가 이런 정보들이 이제 대사관 홈페이지들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해당 영사관이나 영사 콜센터를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교환학생 수기 조회, 포털에서 보시면 저희 우수수기 조회를 통해서 교환학생 수기를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는 이제 파견 교환학생 커뮤니티 카페인 쿠키에 들어가셔서 멘토의 이제
팁이나 포스팅 자료를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브이로그나 다양한 관련 정보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해당 정보 또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학 제도를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현재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매년 선발하고 있는 장학 중에 하나는 미래에셋 해외 교환 장학인데요. 박현주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이고 이제 항공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이제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현재는 24년도 이제 가을 학기 파견자에 대한 준비 안내 공지가 나와 있고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이 굉장히 이제 확그 엄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본을 파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소 장학이 있는데 자소 같은 경우에는 파견 대학에서 이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가는 학교에서 이 자소 장학을 통해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셈지오 같은 경우는 2학기 파견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장학인데요. 아셈지오 같은 경우는 오는 학생과 나가는 학생이 1대1로 매칭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파견 대학에서 이거를 하겠다고 해야지만 또 진행이 가능한 장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자에게 별도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셈 회원국, 일반적으로 유럽 내에 있는 대학인데요. 그런 국에 파견되는 교환학생들이 이제 지원이 가능한 장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환학생 선발자 중에서 IBT 성적 최고 득점자에 한해서는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교환학생 장학금이라는 장학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는 지금 신청 관련 안내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안내가 따로 없기는 하더라고요. 이거 신청을 받게 되면 해당 장학금에 대한 안내가 오면 선발자들한테 다시 안내가 나갈 예정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5월 중에 신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학업 장려금 명목으로 이제 비아시아 국가와 아시아 국가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서울특별시 지원 장학금이고요. 한미 첨단 분야 청년 교류 지원 사업 장학은 이미 미국 대학 파견 예정 학생들에게 안내가 나왔는데 미국 대학에 파견 예정인 이공계 학부생이 지원이 가능한 장학입니다. 그래서 학업 장려금 명목으로 장학금도 지급하고 첨단 산업 체험 프로그램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된 그 학생들 중에서 내가 이 장학을 지원하겠다. 학생들 중에서 아직 내가 지원할지 여부를 회신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이제 반드시 기한 내에 저희한테 회신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지원하시기로 하시고 서류 준비하신 학생들은 제출 기한 맞게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학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장학금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제 교환학생 선발 시 총점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로 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장학 중에는 첫 번째로는 교류 활성화 장학이 있죠. 이번 24년도 2학기 때는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말라야 대학으로 이제 학생들이 파견한 학생들이 계시는데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150만 원이 지급 예정이고요. 특별 파견 교환 학생으로 가는 학생들에게도 약 3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별 파견 교환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와 파견교 모두의 학비를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앰베서더 멘토나 아니면 SDGs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두 프로그램은 현재는 지원하실 수가 없고요. 24학년도 2학기에 2학기부터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8월 중후반에서 말 정도의 선발 공지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제 해당 프로그램을 하시면은 이제 장학금이 지급이 되겠고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직은 진행하는 지가 미정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 멘토든 글로벌 리더십이든 뭐든지 이제 이메일로 안내가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멘토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다녀온 학생들 아니면 현재 파견하는 학생들이 지금 멘토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파견 대학에 대한 다양한 이제 꿀팁들, 그다음에 정보들을 이제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쿠키 카페에서 저희가
이번 학기 24년도 1학기 활동자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선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3월 중순 정도 되면은 쿠키 카페 이제 멘토 그 소개가 올라올 거예요. 멘토 소개 보시면 관심 있는 멘토분들께 이제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자주 묻는 질문을 빠르게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된 이후에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플리케이션 안내를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어플리케이션 안내가 오기 전에는 내가 뭘 내는지, 어플리케이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안내가 안 온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파견교마다 같은 파견교더라도 이제 학과에 따라서 다르게 안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제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노미네이션 그 어플리케이션을 일정이 3월 15일인데 뭐 3월 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뭐 몇 주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국제교류팀에 반드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이게 낯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파견대학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파견대학 시스템에 맞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파견대학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때 만약에 조금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제교류팀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도 도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간혹 가다가 고등학교 관련 서류를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국제교류팀으로 문의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구글링 하셔서 샘플을 찾으셔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입학허가 어플리케이션을 다 했는데 입학허가서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온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어, 국제교류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발급 내역을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학점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자, 학점 인정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안내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학점 인정은 이제 소속 단과 대학별로 다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파견대학의 수강 신청 기간에 학과장님과 수강 과목 상담하셔서 전공 인정 여부, 인정되는 학점이 얼마인지 미리미리 확인하신 후에 수강신청 확정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최대 18학점까지 인정받는데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도 제한이 줄 수가 있고 최대 인정 가능한 학점이 18학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학점 인정 관련 부분은 학과장님 또는 소속대학 행정실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중에 스터디 프로그램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아니면 뭐 스터디 필드라던가 메이저를 선택하라고 나올 거예요. 이런 경우에 내가 선택했지만 나중에 혹시 바꿀 수 있나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견 대학에 따라서 변경이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할 때 이거를 어떤 걸 선택하는지 고민이 된다면 파견 대학 담당자랑 상의를 하셔서 이 전공을 선택을 해도 될지 아니면 더 이제 추천하는 학과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상의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부 학교들은 안 바꿔줍니다. 엄격하게 금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한 선택한 전공 외 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전적으로 불허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미리 확정하기 전에 확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파견교에서 서류를 늦게 보내줘서 비자 발급이 지연이 됐는데 파견 갈 수 있나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끔 이제 발생을 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행정 처리가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제교류팀에 알려주시면 어쨌든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입국을 할 수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입국은 해주셔야 되는데 학기 초에 수업을 빠지게 돼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국제교류팀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파견교랑 협의를 해서 좀 불이익이 최대한 없도록 이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파견 취소를 고민 중이라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각종 이유로 인해서 이제 파견이 조금 불가능해지는 경우라면 반드시 국제교류팀으로 파견 취소 의사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파견 취소가 확실히 처리가 되어야지만 24학년도 2학기 때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그냥 나는 그냥 취소하겠어 라고만 하면 수강 신청 안 돼요. 그 다음에 파견학기 연장 불가능합니다. 한 학기를 추가로 파견 교환 학생 가고 싶다면
반드시 교환학생을 새로 지원해 주셔야 돼요. 24학년도 2학기 파견자 같은 경우에는 25학년도 1학기 파견하시고 싶다면 이때 모집 시기 때 모집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6월 말 정도에 모집 공고 나와서 7월 초에 온라인 지원하거든요. 이때가 되면 이제 24학년도 2학기 학생들은 나가느라 굉장히 바쁠 수가 있어요. 출국 때문에. 그 때문에 만약에 한 학기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일정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견 전에 무엇을 추가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어학 공부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해당 대학에서 수학 언어로 수학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언어가 부족하다면 이제 수업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업뿐만이 아니라 현지에서 다른 학생들, 다른 나라에서 온 교환 학생들과 어울리려면 해당 언어를 자신감 있게 구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현지에 가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하기, 특히 일상 회화나 토론과 같은 말하기를 중심으로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을 연습을 해 주시면 현지에서 가서 생활하시고 친구들 만나는데 그리고 현지 생활 적응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수학 언어는 영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스웨덴이나 뭐 별도의 현지 언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현지에서 생활할 때는 현지어를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생활을 좀 더 적응을 잘 하시려면 현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 어플리케이션을 받기 전이라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안내 드렸다시피 이제 노미네이션 어플리케이션 일정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필요한 서류들 이제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나중에 비자 신청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해당 대학 파견자 후기들 이런 걸 좀 확인하시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 혹시라도 일정이 많이 늦어지는 것 같다 하는 경우는 국제교류팀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공통적으로 안내 드리는 오리엔테이션 내용이었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국제교류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